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화끈하죠.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퍼부어대다가 살갗이 타들어갈 것 같은 햇볕에 찌는 무더위. 습한 여름 더위가 시작되어서 낮에도 밤에도 짜증이 납니다. 이럴 때 읽으면 좋을 만한 책 뭐 없을까요? 저는 이런 계절에는 스릴러가 딱이지 싶습니다. 읽다 보면 오싹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녹슨 내 두뇌가 팽팽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도 같고요. 저는 영화나 책이나 스릴러 장르를 워낙에 좋아합니다. 특히나 심리 스릴러 너무 재밌죠? 그래서 오늘 심리 스릴러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테라피스트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이고요. 스릴러물 중에서도 집과 내 주위 사람들, 일상에 대한 심리 스릴러라서 더욱 오싹하고 반전 또한 화끈합니다. 기대하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앞부분 줄거리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주인공 앨리스는 남자친구 레오와 살림을 합치기로 하고 꽤 좋아 보이는 고급 타운하우스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새로운 삶에 들뜨기도 하고 꿈에 부풀어 있었겠죠. 남자친구 레오는 일주일에 며칠은 지방 출장을 가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고 앨리스는 재택근무로 일을 합니다. 이사를 간 타운하우스는 보안이 철저한 고급 저택 12채가 있는 서클이라는 곳인데 이웃과는 교류를 원치 않는 레오와 달리 앨리스는 이웃과 친해지고 싶어서 이웃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죠. 그런데 이웃인 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깨림직한 기분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팀이라고요? 내가 당황해서 말한다. 남자가 웃음을 터뜨린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을 땐 저 맞던데요? 토요일에 왔던 팀이 아니에요. 내가 마리아에게로 고개를 돌린다. 그래서 그런 거였군요. 동명이인이었나 봐요. 이가 말도 없이 몰래 나갔을 리 없죠. 몰래 나가? 어디로? 팀이 묻는다. 앨리스와 레오 집에 토요일에. 안 갔는데? 알아. 그런데 팀이라는 사람이 또 있나 봐. 앨리스가 당신으로 착각했대. 나는 눈앞의 팀을 바라보며 그와 다른 점을 찾는다. 그날 봤던 남자처럼 키가 크지도 날씬하지도 머리카락이 검지도 않다. 그다지 잘생기지도 않았다. 게다가 줄무늬 럭비 셔츠 차림이다. 지난번 팀이라면 절대 입지 않을 옷이다. 이 단지에 팀이라는 사람이 또 있나요? 아내 이름은 마리아고요. 내가 알기론 없어요. 마리아가 말한다. 여름에 누가 새로 이사 온 거라면 모를까요? 와, 상상해봐요. 이 단지에 우리 부부와 이름이 같은 부부가 또 있다니. 마리아가 아니라 메리라 불릴지도 몰라요. 팀과 메리라는 부부는 있을까요? 팀이 고개를 저으며 묻는다. 그자가 본인을 팀이라고 소개한 게 확실해요? 네. 나는 불안을 숨기려고 웃는다. 순간 그자가 본인 입으로 팀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라서다. 내가 먼저 그쪽이 팀이군요 라고 하면서 가타부타 답을 듣기도 전에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러면 아내를 마리아 대신 메리라고 부른다고 한 건 무슨 소릴까? 실수로 내 말을 오해한 걸 덮으려고 지어낸 걸까? 몇 살이었어요? 마리아가 묻는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40대 초반쯤요. 또 다른 팀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지만 두 사람 다 딱 들어맞는 사람을 떠올리지 못한다. 그때 집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린다. 아이들한테 가봐야겠어요. 팀이 황급히 말한다. 누군가의 동생이거나 주민을 따라 몰래 단지에 들어왔다가 파티에 우연히 들른 사람일지도 몰라요. 마리아가 말한다. 윌이 드라마에 출연한 이후로 팬들이 몇 번 몰래 들어왔거든요. 팬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그들이 내 말에 더는 흥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그날의 불청객에 대해 그만 입을 다문다. 하지만 그자에 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8호와 7호를 지나
50m 구간을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레오에게 전화를 건다. 토요일 저녁에 팀이라는 사람이랑 대화한 적 있어? 일과를 물은 뒤 본론을 꺼낸다. 없는 것 같은데?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말해줄래? 중요한 일이야. 잠시 정적이 흐른다. 팀이란 사람은 기억 안 나는데 왜 그래? 제프가 무거운 쇼핑백 2개를 들고 공원을 지나고 있어 나는 손을 흔들어 준다. 그날 팀이라는 사람이 왔기에 마리아의 남편인 줄 알았는데 그럴 리가. 레오가 중간에 끼어든다. 오늘 아침 출근하다 만났는데 토요일에 못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던걸. 알아. 좀 전에 팀이랑 얘기했어. 나는 차고 진입로 아래에 멈춰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열쇠를 찾는다. 문제는 여기에 동명이인이 없는 것 같다는 점이야. 현관문을 열기 위해 턱으로 휴대전화를 받치고 그 남자와 나눈 대화를 설명한다. 잠깐만. 설명이 끝나갈 무렵 레오가 묻는다. 그가 본인이 팀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야? 당신이 먼저 그쪽이 팀이군요. 라고 말을 꺼냈다고? 그자는 자신이 누군지 말한 적 없고 그자가 팀이 아니라고는 안 했어. 내가 변명하며 복도로 들어가 운동화를 벗는다. 그리고 그 안에도 말이야. 당신은 마리아라고 했는데 그자는 메리라고 했다고? 음. 어떻게 생겼어? 키가 크고 머리칼이 검고 눈은 회색이고 옷차림이 단정했어. 내가 맨발로 부엌을 조용히 걸으며 그 남자의 생김새를 나열한다. 나무바닥이 발바닥에 닿는 감촉이 시원해서 기분 좋다. 떠오르는 사람 없어? 전혀. 이웃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어. 분명 파티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을 거야. 그자가 얼마나 머물다 갔어? 나는 냉장고에서 주스통을 꺼내다가 언니와 부모님 사진을 발견하고 멈칫한다. 모르겠어. 음료를 권하고 나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자리를 떴거든. 부엌에 있는 건 봤는데 그 후로는 못 봤어. 정원에서 못 본 거 확실해? 확실해. 2층에는 안 갔어야 하는데 내 서재에 기밀 서류가 아주 많단 말이야. 거짓말을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혼자 올라가진 않았어. 무슨 말이야? 나는 찬장에서 잔을 찾은 뒤 주스를 따른다. 그냥 몇 사람한테 집 구경을 시켜줬거든. 뭐라고? 왜? 다들 우리가 집을 어떻게 고쳤는지 궁금해하니까. 하느님 맙소사 앨리스. 낯선 사람들을 때로 불러다가 집 구경을 시켜줬더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레오가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그가 나의 순진함을 원망하며 머리를 쥐어뜯기라도 하듯 손으로 머리칼을 훑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격양된 목소리로 다시 묻는다. 그자가 혼자서 집안을 기웃거렸을지도 모르잖아. 아니야. 내가 반박한다. 그 후로 그자를 못 봤다면서 2층으로 올라가서 샅샅이 훑고 있어서 못 본 건지도 모르지. 그런 부류가 아니었어. 보기에는 나도 모르겠어. 그런 부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없어진 건 없는지 확인해 봤어? 아니. 그러면 보석이나 신용카드가 그대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겁이 덜컥 난다. 다 제자리에 있을 거야. 나는 그의 화를 누그러뜨리려 애써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여기 사는 누군가의 친구일 거야. 이웃에 잠시 묵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면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겠어? 이웃 사람들한테 물어볼게. 전화를 끊고 싶다는 뜻으로 말하자 레오가 답한다. 나중에 전화해. 누군지 못 찾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도 몰라. 나는 전화를 끊고 남자가 침실에 들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떠밀려 위층으로 올라간다. 서둘러 화장대로 가 보석이 제자리에 있는지 신용카드가 가방에 들어있는지 확인한다. 신용카드를 넣은 가방은 토요일 저녁에 옷장 선반에 올려두었다. 둘 다 그대로 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그 남자가 누군지 왜 초대장도 없이 파티에 나타났는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계속 편치 않을 것이다.
저녁 7시가 되자 이브와 윌을 보러 가기로 결심한다. 누군가는 틀림없이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해 알 것이다. 단지 안으로 들어오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니까. 하지만 이브의 차도 없고 문을 두드려도 답이 없어 반시계 방향으로 단지를 돌며 이웃 사람들의 저녁 식사와 TV 시청을 방해한다. 집 안으로 들어오라며 친절을 베푸는 몇몇 이웃에게도 나는 현관에서 그 불청객에 대해 재빨리 설명하고 그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그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상상 속 인물이 아닌 거 확실해요? 11호에 도착해 키가 크고 머리칼이 검고 잘생긴 남자를 찾고 있다고 하자 코노가 느긋한 말투로 묻는다. 탐신이 그 옆에 서서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린다. 딱히 비웃는 것 같지는 않지만 무안에서 두 뺨이 붉어진다. 10호 사람들도 8호의 제프도 그 불청객을 본 기억이 없다고 한다. 단지를 반쯤 돌아 로나 아주머니와 에드워드 아저씨 부부의 차고에 다다를 때쯤 이들이 파티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난다. 하지만 그들이 창문 너머로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초인종을 누른다. 들어오라는 말을 못하는 걸 이해해줘요. 에드워드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며 말한다. 지난번과 달리 옆으로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과 나이에 비해 총기 어린 푸른 눈동자를 보니 아직 미남이다. 둘 다 몸이 안 좋아서 말이야. 해니어 옮을까봐. 아, 죄송해요. 나는 그들을 방해한 게 미안해 서둘러 사과한 뒤 묻는다.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에드워드 아저씨가 고개를 젓는다. 며칠 있으면 괜찮아질 거요. 그냥 감기거든. 파티에 못 가서 미안해요. 로나 아주머니가 에드워드 아저씨 뒤로 나타나더니 남편처럼 백발의 깔끔한 단발을 의식적으로 쓰다듬으며 말한다. 재밌었어요? 네, 아주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대답하고 나서 말을 잠시 멈추자 두 사람 모두 미소를 머금은 채 이어질 이야기를 기다린다. 실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날 웬 남자가 초대도 없이 왔었다는 걸 조금 전에 알게 됐어요. 네? 에드워드 아저씨가 묻는다. 처음엔 9호에 사는 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팀을 만나고 제가 착각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요. 레오가 걱정돼서 경찰을 불러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요. 저야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요. 나는 서둘러 말을 마친다. 로나 아주머니의 안색이 그녀의 백발처럼 하얗게 변했기 때문이다. 로나 아주머니가 손을 들어 자기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움켜준다. 그 사람이 당신 친구라고 했어요. 로나 아주머니가 이상한 목맨 소리를 내서 순간 진주 목걸이를 너무 세게 움켜쥔 건가 염려한다. 댁이 인터폰을 안 받는다고 해서 내가 문을 열어줬거든요. 에드워드 아저씨 표정이 혼란해서 충격으로 변한다. 아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내를 빤히 쳐다본다. 로나 아주머니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다. 정말 미안해요. 거주민만 초대한 건지 몰랐어요. 괜찮아요. 나는 서둘러 로나 아주머니를 안심시킨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아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6호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했어요. 아마 소음 때문에 인터폰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이름도 말하던가요? 아주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긴다. 아니요, 그냥 6호에서 열리는 파티에 왔다고만 했어요. 확인도 안 하고 문을 열어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로나 아주머니가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본다. 에드워드 아저씨가 아내가 이토록 무분별하게 행동한 게 처음이라는데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린다.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내가 거듭 말한다. 누군지 알게 되면 우리한테도 말해주시오. 에드워드 아저씨가 문을 닫으면서 말한다. 그럴게요. 하지만 만나야 할 사람이 이제 이브와 윌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차고에 이브의 차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곧장 그녀의 집으로 간다. 이브가 고수잎을 다지던 손을 멈추고 칼을 든 채 몸을 돌린다.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나는 절망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이웃 사람들 전부에게 물어봤어요. 당신과 윌이 제 마지막 희망이에요. 키가 크다고 했죠? 네, 팀보다 커요. 본인 입으로 팀이라고 했어요? 그렇다 아니다 말하진 않았어요. 마리아나 팀 중 한 명이 올 거라는 대화를 나눈 직후라 팀이겠거니 지레짐작한 거죠. 그자가 섞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 외에는 아무 정보도 없어요. 이브가 칼을 내려놓고 수건에 손을 닦는다. 듣자 하니 공짜 손님 같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하기에 내가 대꾸한다. 일부러 별일 아닌 척 할 필요 없어요. 미안해요. 내가 초대장 없이 몰래 행사에 끼는 사람들을 좀 동경하거든요. 특히 큰 판에 끼는 사람들이요. 물론 해를 끼치거나 물건을 훔치지 않은 선에서요. 이브가 나를 보며 묻는다. 도둑 맞은 건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대를 안 했으니 그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나도 윌과 함께 몰래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 적이 있어요. 정말 끝내줬죠. 호텔에서 술을 마시는데 때마침 성대한 파티가 열린 거예요. 하객이 최소 200명은 됐을 거예요. 그러다 누군가 들어오더니 하객들한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거창하게 차려진 뷔페를 가리키면서 마음껏 먹으라고 외치는 게 아니겠어요. 여름이었는데 사람들이 접시를 들고 야외로 나가서 하얀 식탁보가 씌워진 탁자로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정해진 좌석 없이 그냥 편하게 원하는 자리에 앉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줄 맨 뒤에 서서 접시에 음식을 산더미처럼 담고는 노부부 세 쌍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자리 잡고 마음껏 즐겼죠. 진짜요? 진짜예요. 우리가 테이블 좌석을 채워줘서 노부부들이 안심하는 것 같아 보여 양심에 찔리진 않았어요. 그분들이 신랑 신부와 잘 아냐고 묻기에 잘 모른다고 사실대로 말했죠. 알고 보니 그분들도 그렇지 뭐예요. 신부 부모님과 이웃이라서 예의상 초대받았다고. 큰 친부는 없다고 넌지시 얘기하더군요. 그리고 그분들의 식사 자리에 활기를 불어넣어 줬으니 딱히 해를 끼친 것 같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 둘 다 너무 배가 고팠고 아주 어렸거든요. 지금이라면 그런 짓은 안 하죠. 나는 겁이 많아서 절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수수께끼 남자는 그날 파티에 몰래 참석한 저희가 뭘까요? 소세지 롤과 과자 몇 조각밖에 없는 자리에 말이죠. 정원에서 그를 봤다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 그나마도 못 먹었을 거예요. 부엌에서 수돗물을 들이켜는 걸 봤지만 목이 말라서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왔을 리는 없잖아요. 도둑 맞은 게 없는 거 확실해요?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건 중요한 건 전부 있어요. 보석과 신용카드도 그대로고 다른 물건도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래봤자 값비싼 것도 없지만요. 그자가 2층에 올라갔어요? 네, 내가 방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이브가 내 말을 듣고 손놀림을 멈추더니 한 손으로 이마를 문지른다. 그 남자와 계속 같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내가 정원으로 나가고 나서 위층에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서재에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레오가 화가 단단히 났어요. 이브가 칼을 잡고 다시 고수를 손질한다. 윌이 오면 파티에서 낯선 사람을 봤는지 물어볼게요. 금방 올 거예요. 밥은 먹었어요? 기다렸다가 저녁 먹고 갈래요? 나는 마지못해 일어선다. 고마워요. 냄새가 좋네요. 하지만 레오한테 전화해야 해서요. 집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고 없어진 게 없는지 확실히 해둬야죠. 컴퓨터, 태블릿, 귀중품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한다. 잠시 후 레오에게 전화하려는데 지니에게 연락이 온다. 집들이는 잘했어? 완벽했어. 이 단지 사람들은 거의 다 만났거든.
우리랑 나이대가 비슷한 커플이 많아서 너무 좋아. 이브랑 윌만 우리보다 젊지 나머지는 30대 후반이거나 40대 초반인 것 같아. 다음에 마크랑 같이 오면 전부 초대해서 인사시켜 줄게. 잠시 멈췄다가 이어 말한다. 그런데 적도 생겼지 뭐야? 응? 딱히 적이라 하긴 그렇지만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붉은 머리에 예쁘게 생긴 탐신이라는 여잔데 내가 자기 친구들 무리에 비집고 들어갈 거라 생각하나 봐. 그 여자가 이브하고 친하거든. 그런데 내가 이브 옆집에 사니까 우리가 툭하면 서로를 찾아가 어울려 놀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아. 이미 관계가 돈독한 무리에 들어갈 땐 조심하는 게 좋아. 특히 서클처럼 작은 공동체에서는 더더욱. 무슨 집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네. 또 누가 알겠어? 진이가 과장해서 소곤거린다. 농담인 건 알지만 몸에 소름이 돋는다. 다들 2층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관심이 정말 많아. 내가 말한다. 그럴 만도 하지. 멋지던데. 레오가 결정을 잘했어. 너는 어때? 주말은 잘 보냈어? 마크가 벤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가서 정말 좋았어. 나는 웃는다. 지니와 마크는 함께 일하기 때문에 늘 붙어 있다. 그래서 지니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마크를 주말마다 골프장에 내보내려 애를 써왔다. 결국 뛰어난 부동산 중개업자면서 훌륭한 골프 선수이기도 한 벤이 구세주가 되었다. 이제 주말 행사가 되는 거야? 내가 묻는다. 그러면 좋겠어. 지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난다. 집에 혼자 있는데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 난 지금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길 바라야지. 의기소침한 티를 낼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진이가 곧장 알아차린다. 무슨 문제 있어? 그냥 여기서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레오가 우리끼리만 지내자고 하잖아.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사람들을 초대했더니 화가 났어. 게다가 불청객까지 들이는 바람에 기분이 더 안 좋아. 오, 좀 더 얘기해봐. 흥미진진한데? 나는 아무도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는 그 남자일을 진이에게 말해준다. 남자에 관해 말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하다. 미안해 진이 레오한테 전화해야 해. 적어도 그 불청객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레오에게 말해줄 수 있거든. 그래, 레오한테 안부 전해줘. 레오에게 전화해서 로나 아주머니가 한 말을 전한다. 그럼 수수께끼가 하나는 풀렸네. 왜 찾아왔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레오의 짜증 섞인 한숨이 수화기 너머로 들린다. 사람들한테 집을 구경시켜줬다니 믿을 수가 없군. 미안해. 내가 죄지은 사람처럼 답한다. 하지만 서랍이 잠겨 있으니 고객 파일은 안전하잖아. 안 그래? 내가 이 일에 계속 연연하는 이유를 짐작해 말을 덧붙인다. 그게 요점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당신 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는 컨설턴트야, 스파이가 아니라. 레오가 날선 목소리로 내뱉고는 톤을 낮춰 묻는다. 저기 걱정시키고 싶진 않은데 자기 열쇠는 가지고 있어? 가방에 있어. 왜? 그냥 그게 내가 어젯밤에 집에 누가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 혹시 그 일이 이 불청객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몸이 오싹하더니 불안해진다. 아무도 없는 거 둘 다 확인했잖아. 알아. 열쇠가 있다니 됐어. 내 열쇠도 그대로고 두 벌밖에 없는데 파티 때 모두 집 안에 있었으니까 둘 중 하나가 없어진 건 아니네. 게다가 현관 안쪽에서도 문을 잠글 수 있잖아. 그러니 어차피 아무도 못 들어와. 내가 지적한다. 설마 당신이 자기 전에 깜빡하고 안 잠근 건 아니지? 아니, 분명 잠갔어. 그래도 오늘 밤에 문단속 철저히 해, 앨리스. 주변에도 계속 물어보고, 알았지? 그자가 누군지 꼭 알아내야 해. 알아낼 거야. 하지만 물어볼 사람이 더는 없다.
수수께끼의 남자는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다. 지난 이틀 밤을 서재에서 잤다는 사실이 살짝 민망해 베개와 이불을 걷어 2층으로 들고 올라간다. 월요일 밤에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도저히 침실에서 혼자 잠들 수가 없었다. 레오가 전날 밤 집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한 얘기도 그렇고 불청객을 집에 들였다는 사실도 마음에 걸렸다. 결국 아래층이 훨씬 안전하겠다 싶어 소파 베드를 꺼내 잠을 청했다. 그러나 아래층에서 계속 잘 수는 없다. 2층으로 올라간 나는 침대를 다시 정돈한 뒤 옷장으로 가서 청바지를 찾는다. 선반에서 바지를 꺼내는데 월요일에 입으려 했던 하얀 여름 원피스가 다른 두 원피스 사이에 끼어 있는 걸 발견한다. 다시 찾은 원피스가 반가워 끄집어낸다. 카디건을 걸치면 오늘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머리를 원피스에 집어넣는데 옅은 세탁비누 냄새가 코끝을 간지린다. 파티 때 입었는데도 아직 산뜻하고 깨끗하다니. 아침을 먹는 도중 집배원이 책 한 권을 배달해 준다. 영어로 번역 의뢰를 받은 이탈리아 소설이다.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2번 대강 훑으며 메모를 하고 싶어서 책을 들고 서재로 가 소파에 몸을 파묻는다. 일주일에 나흘 9시부터 7시까지 일하는 규칙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서 기쁘다. 지금까지는 주말에 사흘을 내리쉴 수 있도록 금요일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레오가 금요일마다 집에서 일하니 나도 목요일에 쉬고 금요일에 일할 생각이다. 처음에는 집중하기가 힘들다. 머릿속이 그 불청객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과연 누군지 알아낼 수 있을까? 그보다 중요한 건 그가 왜 찾아왔느냐다. 그것이 나를 가장 불안하게 한다. 반나절에 걸쳐 몇 챕터를 읽어갈 무렵 밖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린다. 책을 덮고 거실을 가로질러 창가로 가니 이브와 탐신, 마리아가 공원으로 이어지는 작고 검은 철문 앞에 서서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손에 봉투를 여러 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브와 탐신이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같다. 나는 이브가 뭐라고 하자 다른 두 사람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지켜본다.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저 무리에 속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 나도 모르게 밖으로 향한다. 진입로에 내려간 뒤 슈퍼마켓 배달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배달차가 로나 아주머니 부부의 집 앞에 멈추는 걸 보고 길을 건너며 집 밖으로 나오는 에드워드 아저씨에게 손을 흔든다. 세 사람은 어느새 웃음을 멈추고 뭔가 심각한 비밀 이야기라도 하듯 머리를 맞대고 있다. 최적의 타이밍을 놓쳐서 원망스럽다. 심각한 분위기에 끼어들고 싶진 않은데 그러기엔 늦었다. 마리아가 나를 봤기 때문이다. 아무렇지 않다니 놀라워요. 무리에 다가가자 탐신 목소리가 들린다. 이젠 정말 아는 건지 궁금해진다니까요. 이브가 답한다. 모를 리가 있겠어요. 탐신이 조롱하듯 대꾸한다. 마리아가 고개를 들며 화난 표정을 짓는 걸 보니 내 얘기인 게 분명하다. 앨리스 잘 지내죠? 네,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내가 웃으며 답한다. 이브와 탐신이 재빨리 몸을 돌린다. 두 사람 모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시선 교환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나를 더욱 주눅들게 한다. 앨리스, 이브가 몇 달 동안 못 본 사람처럼 소리친다. 그러면서 머리 위로 선글라스를 밀어 올리자 단발머리가 양쪽으로 벌어진다. 뭐 하고 있었어요? 책 읽다가 목소리가 들리기에 잠시 쉴 겸 나왔어요. 뭘 읽고 있는데요? 번역할 책이요. 무슨 언어로요? 마리아가 묻는다. 이탈리아어를 영어로요. 대단하네요. 위례 할머니가 이탈리아인이라 그이가 나한테 이탈리아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머니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제가 이탈리아어를 해야 대화를 나눌 수 있거든요. 이브가 말한다.
그런데 생각만큼 잘 안 돼요. 러시아어만 하겠어요? 대화까지 가는데 한 세월은 걸렸다니까요. 마리아가 대꾸하자 이브가 감탄스럽다는 눈으로 마리아를 본다. 러시아어를 하는지 몰랐네요. 잘은 못해도 할 줄은 알아요. 엄청 유창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나는 탐신이 조용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오늘은 연한 청바지에 오렌지색 티셔츠를 입었다. 보통의 빨간 머리라면 그런 옷이 이상하게 보였겠지만 그녀가 입으니 매우 잘 어울린다. 내가 묻는다. 그쪽은 어때요? 할 줄 아는 외국어 있어요? 아니요. 목소리가 퉁명스럽다. 그렇군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 그렇다 쳐도 행동이 무례에 가깝다. 나는 탐신을 천천히 뜯어본다. 놀랍도록 아름답지만 표정에 슬픈 기운이 서려 있다. 갑자기 이 새 여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진다. 가만 길에 서 있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커피나 한잔 하는 건 어때요? 내가 묻는다. 다른 할 일이 없다면요. 난 없어요. 이브가 답한다. 오늘은 한가해요. 마리아가 웃는다. 나도요, 대찬성이에요. 난 안 돼요. 탐신이 두 팔을 들어 쇼핑 가방을 보여준다. 집에 가서 이걸 정리해야 해서요. 두 분은 나중에 봐요. 사사롭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란다. 하지만 잘 안 된다. 커피포트가 반 정도 줄어들 때쯤 새 이웃들에 관한 명확한 그림이 그려진다. 먼저 이브와 윌은 서로를 안 지 20해로 현재 나이가 31다. 학창시절 연극 동아리에서 사귀게 됐어요. 이브가 설명한다. 윌은 동아리의 여자뿐이라고 처음엔 가입하기 싫어했어요. 하지만 저랑 친구라서 붙어 다니다가 느닷없이 연기에 놀라운 재능이 있다는 게 사람들 눈에 띈 거죠. 내가 왕립연극원에 오디션을 보라고 설득하지 않았으면 그냥 손 놓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오디션을 안 보면 당신과 데이트를 안 할 거라고 해서 마지못해 승낙했다니까요. 너무 낭만적이에요. 마리아가 말한다. 팀과 나는 대학교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만났거든요. 마리아와 팀은 30대 후반이다. 팀은 공인받은 심리학자로 심리요법 전문가가 되기 위해 추가 훈련을 하면서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마리아는 언어치료사로 막내 아들 루크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 주 4일만 일한다. 수요일엔 일을 안 해요. 마리아가 설명한다. 주중에 하루를 쉬니까 너무 좋아요. 이브와 탐신과 함께 요가를 하러 갈 수도 있고 끝나고 애들을 데리러 학교에 갈 수도 있고요. 보통 때는 팀이 등하교를 담당해요. 나도 수요일에는 절대 일 안 해요. 이브가 말한다. 일을 했다면 마리아를 못 만났을 거예요. 나는 머릿속에서 휴일을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옮긴다. 요가 수업이라니 재밌을 것 같다. 재밌네요. 나도 수요일에 쉬거든요. 내가 웃으며 말한다. 나는 탐신과 코너에 관해 묻는다. 그들은 마리아와 팀과 동년배로 이미 레오한테서 들은 대로 코너는 부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급 위스키를 판매하는 일을 한다. 탐신은 예상대로 한때 모델로 일했으나 지금은 가정주부다. 그리고 수학 천재예요. 마리아가 말한다. 검은 머리칼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정 옷을 걸쳐 굉장히 극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데 시험을 통과하면 회계사로 일할 거라고 해요. 와우, 내가 감탄한다. 나도 수학머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그 수수께끼의 남자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이브가 비스킷을 집으며 묻는다. 아니요,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로나 아주머니가 괜찮을지 너무 걱정돼요. 아주머니가 그자에게 문을 열어줬거든요. 정말 놀랐을 거예요. 안 됐네요. 이브의 미소가 근심으로 변한다. 그 노부부에게 더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안 생겨야 할 텐데요. 그 집 아들 얘기 들었어요? 이라크에서 죽었대요. 외동 아들이었다니 더 안 됐죠. 딱 해라.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본머스였나? 해안 도시에 살다가 3년 전에 이리로 이사를 왔어요. 마리아가 이야기를 시작한다. 아주머니 말로는 시간이 지나니 기억에서 헤어나오기가 점점 힘들더래요. 그래서 새 출발을 하기로 한 거죠. 런던을 선택한 건 두 분이 극장이나 박물관을 가는 걸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나이가 드니 본머스까지 오가는 게 점점 힘들어져서고요. 한동안은 계획했던 대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외출도 자주 하면서 지냈는데 끝내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은둔자처럼 살게 되었죠. 너무 안 됐어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잖아요. 심지어 쇼핑도 안 해요. 옷까지는 물론이고 생필품까지 전부 집으로 배달시킨다니까요.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들 같아요.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린 건지도 모르죠. 내가 읊조리듯 말한다. 이브와 마리아가 불편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눈치채고 나는 내 사연을 털어놓기로 결심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게 어떤 건지 알거든요. 19살 때 부모님과 언니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 후로 한동안 살아갈 의지를 상실했죠. 오, 앨리스.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이. 이브가 내 손을 잡는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언니는 고작 22이었어요. 남자친구와 그리스로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는 날 부모님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는데 그때 사고가 났어요. 어떤 기분일지 짐작조차 안 가요. 마리아의 눈에 연민이 가득하다. 어떻게 이겨냈어요? 조부모님이 곁에 계셨거든요. 나는 그분들을 위해, 그분들은 나를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된 거죠. 나는 그들의 머그잔을 채워주면서 속으로 탐신이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마리아가 요가 수업을 언급했을 때 그들 무리에 끼어들 기회를 노리는 것처럼 비칠까봐 끼고 싶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탐신의 응원을 받는 건 더더욱 싫다. 레오도 친분을 쌓기 위해 성급하게 달려들지 말라고 충고하지 않았던가. 앨리스, 미안한데 그만 가봐야 해요. 마리아의 말에 정신이 돌아온다. 요가가 2시라 얼른 집에 가서 레깅스를 챙겨야 하거든요. 이브, 밖에서 봐요. 수요일 정례 행사거든요. 마리아가 떠나자 이브가 설명한다. 요가 수업이 끝나면 나는 탐신집으로 가고 마리아는 학교에 애들을 데리러 가요. 날씨가 좋을 때는 애들 놀게끔 공원에 들르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 누군가의 집으로 가서 차를 마시죠. 좋네요. 나는 아쉬운 듯 말한다. 이어 이브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내게 같이 하자고 묻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긴다. 그렇지만 이브는 이렇게 묻는다. 요가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나는 자신 없는 미소를 지어 보인다. 1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 나도 같이 할까 봐요. 이브가 떠나고 나는 레오의 서재에서 이브와 마리아가 광장을 가로질러 탐신의 집으로 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만족스러운 휴식을 끝낸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읽던 책으로 돌아간다. 책에 너무 몰입한 탓에 초인종이 울리자 화들짝 놀란다. 공원으로 오지 않겠냐고 묻는 이브이길 기대하며 재빨리 책을 덮는다. 휴대전화로 시간을 흘낏 확인한다. 이브일 리 없다. 3시 직전이니 요가 수업이 아직 끝나기 전이다. 어쩌면 로나 아주머니나 에드워드 아저씨일지도 모른다. 나는 뒷주머니에 휴대전화를 꽂고 문을 연다. 웬 남자가 공원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서 있다. 잘못 봤을 리 없다. 본능적으로 재빨리 문을 쾅 닫는다. 하지만 남자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볼 때의 놀라는 표정을 놓칠 정도로 빠르지는 않다. 나는 뒷걸음질을 친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이 남자가 왜 돌아온 걸까? 다시 초인종이 울린다. 앞으로 튀어나가 체인을 걸어 잠근다. 도순 씨, 문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내가 짧게 답한다. 제발 부르지 마세요, 도슨 씨. 저는 토마스 그레인저입니다. 오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사립탐정이에요. 제 고객의 동생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썼습니다. 제 할 바 아니에요. 진짜로 경찰을 부르겠어요. 지난 토요일에 우리 집에 불법으로 침입한 죄로요. 사실 당신이 들어오라고 했죠. 제가 초대한 손님인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제게 톰이냐고 물었고 톰이 제 이름이에요. 아무도 절 그렇게 부르진 않지만요. 팀이냐고 물었어요.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목소리에 웃음기가 묻어 있어서인지 경계심이 약간 풀린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꼭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할 순 없잖아요. 나는 마지못해 체인을 건 채 문을 연다. 남자가 문틈 사이로 나를 쳐다보며 내가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무릎을 살짝 굽힌다. 그의 뒤쪽을 훑어보니 길가엔 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고마워요. 남자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내게 건넨다. 말했듯이 저는 사립탐정입니다. 니나 맥스웰의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중이죠. 나는 명함을 받지 않는다. 받을 수 없다. 이름을 듣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진다. 1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 사건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죽은 언니의 이름이 니나이기 때문이다. 항상 그랬다. 니나라는 사람을 만나면 당연하게 친구가 되고 싶었다. 니나라는 사람에 대한 글을 읽어도 마음이 절로 갔다. 그게 그토록 좋아한 언니의 죽음에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다. 언니는 니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을 떨쳐버리는데 시간이 걸린다. 니나 맥스웰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그 여자의 죽음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얼굴을 살짝 찌푸린다.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이곳이 사건 현장이라는 것 말고는요. 나는 문틈 사이로 그를 빤히 바라본다. 그게 무슨... 이곳이라면 이 단지가요? 남자가 얼굴을 더 크게 찌푸린다. 아니요, 이 집이요. 나는 고개를 흔든다. 아니요, 잘못하신 거예요. 그 여자는 이곳에 이 집에 산 적이 없어요. 살았으면 제가 알았겠죠. 부동산 중개인이 말해줬을 테니까요. 정말로 말을... 죄송해요. 끔찍한 기분을 참을 수 없어 그의 말을 자른다. 잘못 찾아오셨어요. 니나 맥스웰이 이 단지에 살았다고 해도 이 집일 리 없어요. 살인사건이 있었으면 이 집을 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이 말을 해줬을 테니까 우리도 알았을 테고요. 내가 문을 닫으려는데 남자가 나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 잘못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슨 씨. 여기가 니나 맥스웰이 살던 집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춘다. 그리고 죽은 곳이죠.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 책의 작가 B.A. 페리스는 2016년 데뷔작 비하인드 도어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인물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작품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주 오랜만에 올 여름은 휴가를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휴가 때 어떻게 보낼지를 상상하며 더위에 짜증나는 기분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방 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